제 메인 컴퓨터에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저전력 노트북입니다. 트위치를 뭐 24시간 켜놔도 전력 소비가 10W 안쪽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게 14인치 모델이었는데 동일한 사양을 가진 15인치 모델 요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살펴보기로 하죠. 10월 16일 4시에 요것들도 같이 세일을 하니까 자세한 거는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뒷면에 스티커에 간단한 스펙이 써 있고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게 14인치 모델, 이게 15인치로 화면 사이즈가 늘어났으니까 일단 이미지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키보드 부분에 숫자 키패드가 달렸다는 건데 그거 이외에 뭐 어떤 게 더 달라졌을지 이렇게 생긴 아답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같이 들어있는 EU 아답터는 왼쪽에 우리나라 거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면 네, 요게 심이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앞에 이렇게 생긴 돼지코 요거 하나를 끼워가지고 아예 본드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예요. 뭔가 같이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뭐 별 쓸모없는 종이들. 상남자한테 종이 설명서는 필요가 없지. 먼저 겉면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정면은 이렇게, 뒷면, 아랫면, 앞쪽, 오른쪽, 왼쪽에 14인치 모델 이거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위에서 봤을 때는 사이즈 차이가 대략 요 정도, 그리고 아래쪽 정면에서 두께를 보면은 두께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는데 14인치 모델이 대략 1mm 정도? 그 정도 높은 느낌? 사이즈를 실측을 해보면 15인치 모델 가로 사이즈 36cm, 세로 사이즈 약 24.5, 앞쪽이 높이는 약 2cm 정도. 그러면 요거 14인치 모델은 1.431kg, 1.726kg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기존의 14인치 모델이 오른쪽에 포트가 아무것도 없었고 왼쪽에만 이렇게 포트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15인치 모델은 왼쪽에 14인치 모델과 동일하게 포트가 달려 있고, 그리고 USB 단자 2개랑 USB-C 포트, 그리고 유선 랜 단자 이것까지 추가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보면 역시 14인치에서 15인치로 화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남는 여유 공간에 이렇게 숫자 키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죠. 노트북은 가까이에서 키패드를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위에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 터치패드 부분 이것도 훨씬 더 커졌네요. 기존의 14인치 모델 터치패드가 가로 12.5, 세로 7.8 정도였는데 15인치 모델은 가로 14, 세로 9.4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리고 모니터 부분 위쪽에는 뭐 화질은 거의 기대가 안 되는 웹캠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셔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달려 있어요. 힌지 각도는 기존의 14인치 모델과 동일하게 180도까지 가능하고요. 혹시나 이 녀석을 이동시킨다면 일일이 아답터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PD 충전 젠더를 검색하면 PD 충전 젠더 요거를 팔아요. USB-C 단자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답터 단자로 충전을 시켜주게 되는 거. 12V 지원하는 PD 충전기 연결해서 끼워주면 이렇게 PD 충전기로 충전이 됩니다. 노트북 켤 때는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잠시 누르고 있으면 이쪽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노트북이 켜지고요. 오케이. 역시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 깔려 있고요. 이 가격에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는 마치 윈도우를 사니까 노트북을 줬어요 이런 느낌. 화면이 켜졌으면 와이파이 연결해주고 오른쪽에 시계 요거를 오른 클릭한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조정 들어가서 표준 시간대가 우리나라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9 서울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시작 버튼이 저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이거 귀찮더라고요. 작업 표시줄 오른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서 작업 표시줄 동작 이쪽에 가운데를 왼쪽으로 해주면 이게 왼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실수로 이 전원키를 눌렀을 때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 기준 범주를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여기 왼쪽에 전원 옵션 있죠. 들어가서 전원 단추 동작 설정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함. 그리고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 24시간 돌아가도 뭐 전력 소비가 거의 없으니까 병명 내용 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해주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거예요. 뭐 업데이트
먹고 오면 끝나 있겠지. 오늘의 점심. 오, 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CPU 정보부터 보고 가면 CPU는 역시 TDP 6W 극강의 저전력을 자랑하는 인텔 M100 CPU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모리 간단하게 벤치마크도 돌려보면 런! 오케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오, 역시 좀 옛날 CPU긴 하지만 2세대 i7이랑 비교를 해도 지금 싱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장치 관리자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트워크 어댑터 와이파이 6 지원하는 AX101 와이파이 칩셋 달려있고 유선 랜 카드는 리얼텍으로 달려있네요. 디스크 드라이브는 뭐 생소하지만 아무튼 에어디스크 256기가라고 써있고요. 그러면은 SSD 벤치도 한번 돌려볼게요. 런 SATA3 M.2 방식 SSD 결과고요. 그리고 CPU 최대 온도는 어디까지 나올지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시네벤치 실행을 해서 멀티코어 런. 지금 실내 온도 23.9도의 환경에서 CPU 최대 온도는 75도를 기록했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고 인텔 M100 CPU의 장점은 이 저전력을 가지고서도 AV1 코덱 8K가 지원된다는 건데 역시 유튜브 8K 영상도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칩셋이 AX101 요게 달려있으니까 제가 KT500메가 인터넷 쓰고 있거든요. 요거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역시 와이파이 6 칩셋답게 500메가 인터넷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15인치 모델에는 이쪽에 유선 랜 카드를 끼울 수 있는 단자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유선 단자를 끼울 때는 아래쪽을 이렇게 이번에는 유선 인터넷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쉽게도 유선 인터넷 단자는 기가 인터넷은 아니고 100메가까지만 지원을 하나 봐요. 리얼텍 유선 랜 정보를 봐도 지금 기가비트 연결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이 녀석은 아쉽게도 기가비트 인터넷은 지원을 안 하나 봐요. 아쉽다. 유선 랜 기가비트 넣어주지. 그리고 이쪽에 HDMI 단자가 달려있는데 이쪽에 뱅큐 EX3210U랑 연결해보면 이렇게 화면을 연결해서 그래픽 쪽의 정보를 보면은 4K 60프레임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색 형식을 보면은 YCbCR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RGB로 연결돼야 글자가 뚜렷한데 이렇게 연결되면 글자가 약간 흐리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HDMI 2.0 지원은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5인치 모델이니까 이 터치패드가 상당히 크니까 터치패드 사용 방법도 간단히 보고 가면 손가락 2개로 웹페이지 위아래 스크롤, 그리고 손가락 2개로 줌인, 줌아웃, 왼쪽 아래가 왼클릭, 오른쪽 아래쪽이 오른클릭, 손가락 3개로 위로 밀면 열려있는 창 다 활성화, 손가락 3개로 아래로 내리면 바탕화면 표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창 3개가 지금 열려있는데 손가락 3개로 이렇게 좌우로 밀면은 이 창들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키보드 쪽에 F1부터 F8 스페이스바에도 펑션으로 쓸 수 있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가면 기본적으로는 무선 통신이 다 켜져 있지만 펑션 F1을 누르게 되면 비행기 모드가 켜지면서 무선 기능이 다 꺼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고, 펑션 F2번은 음소거,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고, F3번, F4번은 음량 조절, F5번은 밝기 내리기, F6번은 밝기 올리기, 펑션 F7번은 화면 끄기, 다시 한번 켜기, 펑션 F8번은 이렇게 창이 실행되어 있을 때 창 닫기, 펑션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게 비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터치패드가 활성화되고, 화면 밝기 100% 상태에서 유튜브를 틀어봤는데요. 약 3시간 34분 정도의 화면이 꺼졌어요. 오케이. 됐다. 램 업그레이드 슬롯 같은 경우는 따로 보이지가 않아요. 램은 그냥 온보드고, 이쪽에 모니터함에 노트북 거치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어차피 와이파이 사용하니까 유선 랜 카드 100메가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이거 HDMI 2.0 지원 안 하는 건 요거는 아쉽네요. 다음으로는
로지텍 마우스 두 가지. 일단 MX 마스터 3S.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서 뭐 굳이 클릭 감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따져요. 더블 클릭 불량 증상이 얼만큼 덜 일어나냐 그게 중요한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마음에 들었어요. 같이 들어있는 USB-C 타입 케이블. 드디어 로지텍에서 요즘 마우스에 USB-C 타입을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로지텍 볼트 수신기.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주황색 마크로 된 유니파잉 수신기를 썼는데 이 유니파잉 수신기가 보안 문제로 인해서 해킹에 취약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형 모델들은 볼트 수신기 호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살펴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옆면의 모양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반대쪽 옆면은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은 드디어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밑에는 스티커. 이거를 떼면 밑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맨 위에는 온오프 단자. 맨 위에 아이콘을 잘 보면 볼트 아이콘이랑 블루투스 아이콘까지 있으니까 이 녀석은 로지텍 볼트 수신기. 이걸로 수신도 가능하고 블루투스로 이쪽에 3개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세대 동시 연결이 가능해요. 이 녀석도 열어보면 제 예전에 그 6년 전쯤에 영상을 보면은 이 로지텍 G502 마우스 요게 영상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비닐에 쌓여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능은 멀쩡한데 문제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처음 살 때는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광으로 된 재질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손으로 쥘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쪽도 끈적끈적해지고 기능은 멀쩡하길래 이거 알리에서 이 부분만 사다가 어떻게 교체를 해볼까 싶었는데 마침 이게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길래 이거 보니까 리스트에 이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USB-C 타입 단자라서 마음에 들고 저는 마우스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녀석부터 광축으로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이 로지텍의 지긋지긋한 고질병인 더블클릭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6년 전에 G501을 처음 쥐었을 때 그 느낌이랑 예. 바로 이거야. 익숙하고도 서늘한 6년 전에 그 느낌. 밑에 비닐을 떼고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위쪽에선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이쪽에 비닐이,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그리고 아랫면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요걸 누르면 그렇지. 이쪽에 같이 들어있는 USB 수신기 이쪽에 이렇게 수납. 그냥 떨어지는구나. 뭐 자석으로 붙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요걸로 닫아주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다. 이건 좀 별로네. 아주 달걀가루 있는 거. 요거보다 약간 가격이 더 나가는 플러스 모델도 있던데 그 차이를 보니까 RGB 이외에는 아예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RGB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모델로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생긴 파츠가 하나 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을 요게 자석이라 그냥 빠지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진짜 빠지나? 아하,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분리된 거를 요 부품을 사용해서 여기에 끼워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으로 안 눌리게. 이거 기억난다. 이거 G502 이 끈끈한 거 만지기 싫은데 아무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거 끈끈해. 아무튼 예전에 G502 이거 같은 경우가 이쪽에 동일하게 버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눌렸어요.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신모델에는 그냥 이걸 교체해가지고 안 눌리게 이렇게 막을 수 있게 요거로 바뀌었구나. 요거 마음에 든다. USB-C 타입 케이블 이게 같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USB-C 타입, 그리고 반대쪽은 USB-A 단자가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부품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수신기를
끼우고 이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쪽에 끼우고, 그리고 무게는 MX 마스터가 140g 나오고 G502X는 딱 100g 나오고, 기존의 마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휠에다가 한번 딸깍하면은 이때부터 무한힐이잖아요. 근데 MX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딱딱딱 걸리면서 움직이는데 그냥 버튼 같은 거 따로 안 누르고 그냥 세게 한번 딱 하면 자동으로 무한힐이 돼요. 내가 세게 움직이면 무한힐로 되고, 살살 움직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휠이 되다가 세게 이렇게 하면 무한힐로 되고. 그리고 휠 쪽에 G502X는 좌우로 된 표시가 있죠. 그래서 휠로 왼쪽 오른쪽 이게 가능한데, MX 마스터 같은 경우는 좌우 클릭은 안 돼요. 물론 대신에 사이드 스크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눌리는 게 보이죠. 일단 저는 MX 마스터 이 녀석에 들어있는 그 플로어 기능이 궁금했으니까 블루투스로 연결해 볼게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임이 빨리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연결. 오케이, 좋아. 이제 나도 플로어 기능을 쓸 수 있는 건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은 로지 플럭스 요거 깔아주고 설치. 일단 건너뛴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플로우 어떻게 쓰는 거야? 플로우. 여기 있다. 플로우. 아하. 플로우 설치. 다른 컴퓨터를 하나 더 가져와서 로지 옵션 플러스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라. 오케이. 한 대 더. 이 녀석은 지금 2번으로 연결돼 있고 이 녀석은 1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케이. 연결 성공. 지금 이 컴퓨터 왼쪽에 다른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와서 이쪽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오른쪽에 이렇게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게 듀얼 모니터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마우스가 딱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여기에서 끝에쯤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좀 한 번에 확 움직이면 이렇게 딱 넘어와요. 야,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이러지? 파일 전송도 이쪽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동영상 파일 하나, 요거 용량이 625메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끌면은 끌어가지고 넘길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쪽으로 넘겨서 오른 클릭 붙여넣기 하면 된다. 이거 와이파이로 전송이 되는 건가? 와이파이 사용료로 보니까 지금 와이파이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 보내지는구나. 그러면 이거 볼트 수신기를 끼우면은 이거 G 허브에서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건가? USB 수신기 이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기도 됐는데 G 허브에서는 인식이 안 되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 G502X의 로지 플러스에서 인식이 안 되나? 마우스는 바로 움직이는데 G502X는 또 로지 옵션스에서는 인식이 안 되네요. 사무용을 할 거면 사무용 라인을 쓰고 게임을 할 거면 게이밍 라인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 와이파이, LED, 무드 등.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 구석에 샤오미 무선 와이파이 무드 등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버튼을 눌러도 지금 또 켜지네? 아까 전에는 난리 났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사를 오다가 제가 실수를 한번 떨궈가지고 지금 안쪽에 뭔가 날아갔나봐요. 가끔씩 켜놓으면은 얘가 무슨 사이키 조명처럼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집안의 와이파이 공유기랑 연결해 놓으면은 휴대폰으로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온오프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사할 때는 저 LED 조명을 조심하세요. 저거 떨어뜨려가지고 아까워 죽겠네. 안쪽에 위쪽에 보호 비닐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원통형으로 아래쪽은 이렇게, 밑면에도 보호 비닐
전력 소비는 12V에 0.5A를 사용하네요. 이렇게 생긴 아답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한국형 코드랑 비교하면은 굵기 차이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앞쪽에 이렇게 생긴 돼지코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불량은 아니겠지? 전원 코드를 이쪽에 끼워주면 오케이. 됐다.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이 뭐 딸깍딸깍 눌리는 건 아니고 여기가 터치로 동작하게 돼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은색 부분을 2번 하면 꺼지고, 한 번 하면 켜지고, 그리고 한 번 누를 때마다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밝기 조절은 터치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밝기가 단계별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밝기가 딱 됐을 때 손을 떼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연결은 알렉사, 구글 홈, 삼성 스마트띵스, 그리고 애플 홈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연결하려면 구글에서 메로스 앱 이거를 설치를 해주고 설치 완료, 열기, 그리고 유저 들어가서 로그인을 회원가입이 필요한가 봐요.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홈 쪽으로 와서 오른쪽에 플러스 누르고 좀 밑으로 내리면 스마트 앰비언트 라이트 누르고 이 녀석 모델명이 MSL430이니까 MSL430 누르고 넥스트. 빨간색이 깜빡이는지 확인하라고 써 있으니까 빨간색이 깜빡이는 게 보이죠? 오케이. 넥스트. 오케이. 허용. 넥스트. 넥스트. 연결은 반드시 와이파이 2기가 신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암호도 입력해주고 넥스트. 완료. 일단 다음. 연결하니까 뭐 펌웨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케이. 업데이트. 이렇게 파란색이 없어졌으면 끝난 거고 기본적으로는 앱에서 이쪽에 전원 버튼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자세한 설정은 요거 네모칸을 눌러서 가능하고 컬러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 조절 가능하고 구글 홈 연동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유저 들어가서 구글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오케이 요거 누르고 계속 요거 누르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쪽에 디바이스 네임 쪽에 들어가서 책상 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녀석의 이름을 정해줬고요. 구글 홈에 이쪽 기기 쪽에 이렇게 켤 수 있게 됐어요. 구글 홈에서도 밝기 조절은 이렇게 좌우로 해서 가능하고 꾹 눌러서 뭐 이쪽에서 색깔도 조절 가능하고 어시스턴트에서도 이제 컨트롤 가능할 거예요. 해보면 책상 불 켜. 네, 알겠습니다. 책상 불 꺼. 네, 책상 불의 전원을 끕니다. 오케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세팅이 끝났으니까 자 가자. 너의 자리로 전원 케이블도 띄워주고 제 메인 컴퓨터는 그냥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책상 불 켜. 네, 책상 불의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16일 오후 4시 플레이스테이션 채널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영상이 4시 5분 공개였는데 4시 정각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새벽 1시쯤에 정각에 공개를 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커뮤니티랑 그리고 댓글을 다 수정했는데 그걸 다들 보셔야 될 텐데 아무튼 이 제품들 필요하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를 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우스 뭐 쓰지? 플로우? 그리고 옆면에 스크롤 아니면 그 6년 만에 돌아온 이 착 감기는 이 느낌? 아니야 플로우? 이것도 괜찮은데? 옆면에 스크롤도 있고 괜찮은데? 아니야 옛날 거? 아니야 플로우? 아이 뭐 쓰지?